다음에 노동 3권의 효력입니다. 노동 3권의 효력. 노동 3권의 효력은 대국가적 효력이 있고 대사인적 효력이 있는데 대국가적 효력도 다시 나눠지죠. 자유권적 성격,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 그래서 자유권적 성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노동 3권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국가가 방해를 하면은 방해하지 마라. 요구할 수 있는 게 이제 대국가적 효력 중 자유권적 성격에 근거한 효력이고요. 대국가적 효력 중 사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하고 생존권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생존권하고 사회적 기본권하고 생존권적 성격에 근거한 효력은 내가 노동 3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법이나 제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마련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게 국가적 효력 중 생존권적 성격에 근거한 효력입니다. 이것도 이해를 해두세요. 자주 나옵니다. 이것도. 대사인적 효력은 말 그대로 사인한테도 일반 사인한테도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일반 사인한테도. 그러니까 사용자가 내가 노동 3권을 행사하는데 방해하면은 그걸 방해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는 효력. 이게 대사인적 효력이죠.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 3권을 행사하는데 방해할 때 방해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는 효력. 또는 다른 근로자가 내가 노동 3권을 행사하는데 방해하면은 방해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는 효력. 이게 대사인적 효력입니다. 대사인적 효력은 부정설, 긍정설이 있지만 긍정설 중에서도 직접 적용설. 이 말은 그냥 이해만 하세요. 헌법에 노동 3권 규정이 있죠. 헌법의 노동 3권 규정에 의해서 직접 대사인적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직접. 헌법의 노동 3권 규정을 근거로 사용자가 내가 노동 3권 행사하는 걸 방해를 하면 방해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간접적용설은 우리 민법에 아직 민법을 배우셨는지 안 배우셨을 수도 있지만 민법에 권리남용 금지 원칙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게 별 의미 없습니다. 그냥 그 직접적용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노동 3권 상호 간의 관계입니다. 일체성 여부. 노동 3권은 단결권, 단체 개석권, 단체 행동권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계성은 다 인정이 돼요.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연계성은 다 인정을 하는데 어느 정도 연계가 돼 있느냐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일체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냥 상호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핵심적 권리. 단결권, 단체 개석권, 단체 행동권 중에서 뭐가 핵심적 권리인가에 대한 견해죠. 그래서 여기에는 단결권 중심설. 그러니까 단결권이 핵심적 권리고 단체 교섭권이나 단체 행동권은 수단적 권리라는 거죠. 이건. 다음에 단체 교섭권 중심설. 단체 교섭권이 가장 핵심적 권리고 단결권하고 단체 행동권은 부수적 권리라는 겁니다. 수단으로서 권리다. 이게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단체 교섭권 중심설이. 대법원 판례 입장. 대법원 판례 입장이기도 하고 헌재 입장이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 입장이기도 해요. 단체 행동권 중심설은 단체 행동권이 가장 중요한 권리고 단결권하고 단체 교섭권은 이제 수단적 권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체 교섭권 중심설이 대법원 판례하고 헌법재판소 판례 입장이에요. 일단 그렇게 기억하시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냥 듣고 이해만 하세요. 거기 단체 교섭권 중심설 보면 그 네 번째 줄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4인의 합헌 의견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단체 행동권 중심설에는 마지막 줄에 재판관 5인의 위헌 의견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필수 공익 사업에서 직권 중재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듣고 이해만 하세요. 직권 중재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직권 중재를 하면 쟁행위를 못 합니다. 필수 공익 사업에서 직권 중재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직권 중재를 하면은 이제 노조가 쟁행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수 공익 사업의 직권 중재 제도가
헌법에 위반하느냐 위반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헌재는 재판관이 9명입니다. 그래서 헌재는 재판관이 9명인데 9명 중에서 6명이 위헌이라고 해야 그게 위헌이라고 판정이 나는 거예요. 6명이. 근데 헌재 9명 중에서 5인은 위헌이라고 했어요. 4인은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위헌의 근거는 뭐냐면 직권 중재라면 쟁행위를 못한다고 그랬죠. 위헌의 근거는 단체 행동권이 가장 중요한 건데 쟁행위를 못하니까 이건 위헌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헌의 근거는 단체 행동권 중심설인 거죠. 이게. 근데 사인의 합헌 의견은 근거가 단체 행동 쟁행위는 못해도 단체 교섭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이건 합헌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합헌은 단체 교섭권 중심설, 위헌은 줄인 거죠. 근데 6명이 위헌이라고 해야 이게 위헌 판정이 나는데 5명만 위헌이라고 해서 이게 합헌 판정이 난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하나만 더 기억하실 게 단체 교섭권 중심설이 우리 대법원 판례이고 헌재 판례 입장인데 헌재 다수 의견은 단체 행동권 중심설이라는 거죠. 헌재 다수 의견은.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하고 헌재 입장은 단체 교섭권 중심설인데 다수 의견은 단체 행동권 중심설이다. 헌재 헌법재판소에서. 다음에 노동 3권의 제한입니다. 노동 3권의 제한. 일단 우리 헌법상 기본권은 절대적 기본권이 있고 상대적 기본권이 있습니다. 절대적 기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기본권이 절대적 기본권이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신앙 선택의 자유 이런 거. 내가 아무리 뭐 어떤 종교를 선택하든 내가 선택을 한 건 누구도 막을 수 없잖아요. 이런 게 이제 절대적 기본권이고 상대적 기본권은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입니다. 노동 3권은 절대적 기본권일까요? 상대적 기본권일까요? 당연히 상대적 기본권이죠. 노동 3권은 상대적 기본권입니다. 그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노동 3권의 제한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 1번 노동 3권의 내재적 관계입니다. 노동 3권의 내재적 관계라는 건 본질적 성격으로 노동 3권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노동 3권의 본질적 성격으로. 우리 헌법 33조 1항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조건 향상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 말고 다른 목적으로는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내재적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비자주적이면 안 되겠죠.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개섭권, 단체 행동권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노동 3권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라는 거죠.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목적. 을 위한 수단적인 권리가 노동 3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로조건 향상과 관계없으면 제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상대적 기본권이기도 하지만 본질적 성격으로 인해서 근로조건 향상과 관계없으면 제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본질적 관계, 뭐 내재적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2번 일반적 법률 유보 조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헌법 37조 2항에 국민의 모든 권리와 자유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률 말고 명령이나 이런 걸로 시행령이나 이런 걸로 제한할 수 없어요. 행정조치 이런 걸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어요. 행정조치나 이런 걸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노동 3권을 일부 제한할 수는 있지만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노동 3권을 부여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노동 3권을 부여하지 않아버리면 거기 마지막 줄에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부여를 안 해버리면은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버리는 거죠. 거기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무제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헌법 37조 2항을 왜 일반적 법률 유보라고 하냐면 법률로서 헌법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일반적 법률 유보라고 합니다. 법률 유보, 그걸 그래서 일반적 법률 유보라고 해요. 만약에 거기 25페이지 한번 보세요. 33조 1항에 지금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개석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33조 1항이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개석권, 단체 행동권을 갖는다. 이런 건 개별적 법률 유보라고 합니다. 개별적 법률 유보. 근데 과거에는 우리 노동 3권에 개별적 법률 유보를 규정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죠. 지금은 이 33조 1항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런 표현 없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37조 2항에 따라서 일반적 법률 유보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의미는 아시겠죠? 일반적 법률 유보하고 그 개별적 법률 유보. 아무튼 개별적 법률 유보를 규정한 것도 있다는 거. 그것도 기억해 두세요. 3번 노동 3권에 대한 구체적 제한에서 첫 번째 꼭지는 공무원 노조법, 아까 말씀드린 거죠. 6급 이하의 공무원은 단결권하고 단체 교섭권만 인정이 된다. 두 번째 꼭지는 교원인데 교원도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교원 노조법에 따르면 단결권하고 단체 교섭권만 인정이 됩니다. 쟁행을 할 수 없어요.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일단 이게 공통입니다. 공무원 노조, 교원 노조 둘 다 정치활동 금지, 쟁행 금지. 이게 공무원 노조법하고 그 교원 노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단결권하고 단체 개석권만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쟁행위 금지, 정치활동 금지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공기업 근로자는 공무원 아니죠. 공기업 근로자는. 공기업 근로자는 노동 3권이 제한되질 않아요. 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쟁행위가 금지되잖아요. 근데 공기업은 노동 3권이 다 보장이 됩니다. 공기업은. 공기업하고 공무원하고 헷갈리지 마시라는 얘기죠. 다음에 32페이지입니다. 사업의 성질에 따른 노동 3권 제한인데 아까 헌법 33조 3항 뒤에 본다고 그랬죠. 거기 나왔습니다. 보세요. 헌법 33조 3항.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체 행동권 밑줄 그어두세요.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 단체 행동권 자리에 단결권 옆에 써놓으세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노동 3권, 노조 설립 이런 말이 들어가면 다 틀린 지문입니다. 단체 행동권만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체 행동권 자리에 단결권이 들어가도 틀린 지문이고
단체 교섭권이 들어가도 틀린 지문이고 노동 3권이 들어가도 틀린 지문이고 노조 설립은 단결권하고 관련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틀린 지문이죠. 이 헌법 33조 3항하고 관련된 게 거기 우리 노조법 41조 2항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방위사업법에 의해서 지정된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행을 할 수 없으며 단체 행동 중에 일부죠. 그러니까 헌법 33조 3항보다 더 제한하는 범위가 더 좁아진 거죠. 그렇죠? 아까 단체 행동은 쟁행위하고 조합활동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합활동은 제한할 수 없고 쟁행위만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요 방산업체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가 쟁행을 할 수 없다. 그럼 틀린 지문이죠. 거기 보세요.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쟁행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주요 방위산업체 근로자는 쟁행을 할 수 없다. 틀린 지문이죠. 주요 방위산업체 근로자는 단체 단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틀린 지문. 주요 방위산업체 근로자는 단체 교섭을 할 수 없다. 틀린 지문. 그러니까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전력이나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쟁행을 할 수 없는 거고 민수물자를 생산하는 근로자는 쟁행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주요 방산업체라고 해서 꼭 군수물자만 방산물자만 생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걸 생산할 수도 있죠. 거기 박스 밑에 네 번째 줄 보세요. 따라서 민수물자 생산에 종사하는 자 및 방산물자 생산과 직접 관련 없는 간접지원부서 종사 근로자는 쟁행에 참여할 수 있다. 뭐 인사부, 총무부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쟁행위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 그 다음 페이지 2번은 뭐 뒤에 관련된 부분 노동쟁의 조정 쪽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보셔야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해서 총론을 마쳤고요. 이제 노동조합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노조법 총설이죠. 오늘 나눠드리는 프린트물 중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법 연역이 있죠. 그건 아까 그 총론 쪽에서 한 겁니다. 그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린 거고요. 이거 1차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들이죠. 이 집단적 노사관계법 연역은 아까 설명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실 때 다시 한번 보시고요. 안 본 게 그거죠. 거기 보세요. 1980년에 노사협의회법을 제정을 하고 기업별 노조만 인정을 했는데 1987년에 노조 형태 제한을 삭제했습니다. 이때는 기업별 노조, 산별 노조 이제 다 아무거나 설립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그 이후에 63년도에는 산별 노조만 설립할 수 있었고 80년에는 기업별 노조만 설립할 수 있었는데 87년에 이제 기업별 노조, 산별 노조 다 제한이 없어진 거죠. 이제 그때는. 다음에 헌법 316페이지요. 이제 노조법 총설입니다. 의 목적 1의. 노조법은 헌법 3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노동 3권, 단결권, 단체 개속권, 단체 행동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실제 노동 3권을 잘 행사할 수 있도록 노조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헌법에 있는 노동 3권 조항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노동 3권을 행사해야 되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노조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거기 2번에 목적 있죠? 모든 법의 1조는 목적이라고 그랬죠? 한번 읽어보세요. 노조법의 목적.
헌법보다 목적이 포괄적이죠. 헌법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노동상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중간에 근로조건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도모 되어 있죠. 이건 노조법의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앞으로 배울 단결권이나 단결이나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목적도 됩니다. 거기 나와 있는 근로조건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도모, 이건 노조법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단결권, 단체교섭권, 쟁의행위 목적이기도 하다는 얘기죠. 노동상권을 인정하는 목적이 뭐죠? 근로조건 향상이잖아요. 그래서 근로조건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한다라는 건 이 뭐 단결이나 단체교섭, 쟁의행위 목적도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노동삼권의 주체와 상대방입니다. 노동삼권의 주체와 상대방. 아까 노동삼권의 주체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근로자하고 노조. 근로자도 될 수도 있고 노조도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은 누구죠? 사용자죠. 사용자. 그래서 만약에 노동삼권의 주체는 근로자, 노조, 사용자이다. 그럼 틀린 지문이죠. 사용자는 주체가 아닙니다. 근로자만이 노동삼권의 주체이다. 이것도 틀린 거죠. 노동조합도 노동삼권의 주체니까. 그래서 우리 금기법의 노조법의 근로자 개념 규정은 거기 2조 1호에 근로자라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서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기법하고 비슷하죠. 우리 금기법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개념 규정의 목적이 다르다고 그랬죠. 금기법의 근로자 개념 규정을 해놓은 이유는 이 사람이 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거고, 노조법의 근로자 개념 규정을 해놓은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비슷하지만 이게. 먼저 분서를 해보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한다. 뭐 정신노동, 육체노동 구분하지 않습니다. 뭐 임시직, 일용직, 촉탁직 구분하지 않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다 노조법상 근로자가 될 수 있죠. 다. 금기법상 근로자도 될 수 있지만 노조법상 근로자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3번. 그에 의해서 생활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죠. 그 두 번째 줄 끝에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는 물론 임시 노무자 및 실업자도 모두 노조법상 근로자에 포함이 된다. 밑줄 그어주세요. 거기. 그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있죠? 거기 사용 종속관계 여부 써있는 거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판례 입장이 금기법상 사용자나 금기법상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용 종속관계가 필요하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사용 종속관계가 필요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제 노조법을 볼게요. 노조법상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용 종속관계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거기 보시면은 기업별 노조는 필요하고 초기업별 노조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거기 기업별 노조인 경우에는 노조법상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 사용 종속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거기 첫 번째 꼭지 보세요.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고용에 따른 종속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관계가 없는 자는 노조법이 정한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없다. 그러니까 노조법상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용 종속 관계가 필요하다는 판례입니다. 이게. 근데 이 판례는 기업별 노조를 전제로 한 거예요. 기업별 노조. 기업별 노조를 만들려면은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용 종속 관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근데 그 박스 보시면은 초기업별 노조, 가로 안에 지역별 노조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불필요하다고 그랬죠. 조금 전에 해고자나 실업자도 노조법상 근로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그게 이 판례입니다. 거기 두 번째 꼭지 밑에, 박스 밑에 두 번째 꼭지 보세요. 판례. 노조법에서 말하는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서 생활하는 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도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근로자 범위에 포함된다. 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 판례는 초기업별 노조, 예를 들면 지역별 노조 같은 걸 전제로 한 판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지금 말하는 게 맞는 지문인가 틀린 지문인가 한번 보세요. 실업 상태에 있는 자는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실업 상태인 자는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맞죠? 기업별 노조에서는 사용 종속 관계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업 상태에 있는 자는 사용 종속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지문인 거예요. 그건. 이건 보세요.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는 지역별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다. 틀렸죠? 지역별 노조에서는 사용 종속 관계가 필요 없으니까 실업 상태에 있는 자도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318페이지 보세요. 거기 첫 번째 박스에 이게 최근 판례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판례가 있어요. 복습하실 때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박스 보시면은 거기 세 번째 줄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그리고 제일 밑에 보세요. 고딕체로 돼 있는 이러한 노동조합의 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지 관점에서 판단해야 되고, 반드시 금기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이 얘기는 사용 종속 관계가 없어도 노조법상 근로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 그 318페이지 그 박스 있죠? 아래 박스 보론이라고 써있는 거기 마지막 칸 노조법상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 사례 한번 볼게요. 거기 보시면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뭐 정신적 근로자 혹은 임시 근로자도 다 노조법상 근로자가 될 수 있다는 판례고요. 그리고 실업자도 노조법상 근로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중요한 게 그 다음이죠. 해고 효력을 다투는 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노조법상 근로자로는 인정이 됩니다. 근데 금기법상 근로자로는 인정이 안 돼요. 그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노조법상 근로자로는 인정이 되고 금기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노동 3권 행사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게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그리고 골프장 캐디도 마찬가지예요. 노조법상 근로자로는 인정이 되지만 금기법상 근로자는 인정이 안 됩니다. 학습지 교사, 그게 그 첫 번째 박스에 나와 있는 판례입니다. 학습지 교사. 학습지 교사도 금기법상 근로자에 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노조법상 근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용 종속관계와 관계없이.
다음에 319페이지 볼게요. 다음에 근로자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입니다. 사용자 정의 규정이 2조 2호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사업주를 위해서 행동하는 자. 금기법하고 거의 똑같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한자가 달라요. 한자가. 금기법에서는 사업주를 위해서 행동하는 자가 아니고 행위하는 자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건 별 의미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이. 근데 똑같이 규정되어 있지만 이것도 의미는 다르다고 그랬죠. 금기법상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인정이 되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책임이 있는 사람인 거고, 노조법상 사용자라고 인정이 된다는 건 노동 3권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의미가 달라요. 똑같지만. 그리고 내용 보세요. 이건 앞에서 배운 내용하고 똑같대요. 금기법에서. 사업주. 개인 회사인 경우는 개인이 사업주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사업주다라는 거죠. 삼성전자의 사업주는 누굽니까? 회장입니까? 삼성전자라는 법인이죠. 법인이 사업주예요. 회장이 사업주가 아니에요. 회장은 거기 나와 있는 사업경영 담당자가 회장이나 사업경영 담당자가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업경영 담당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 두 번째 줄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야 되죠.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야 사업경영 담당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근로자에게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서 행동하는 자. 사업주를 위해서 행동하는 자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세 번째 줄. 사업주로부터 포괄적 위임이 아니고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 뭐 인사부장, 총무부장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금기법에도 나오지만 이러한 책임과 권한의 의무는 부장이나 과장 등의 형식적인 직이나 명칭이 아니고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서 판단한다. 일반 직원, 평직원이거나 대리인 경우에도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았으면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거기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한 개념 대류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사용 종속관계 여부 있죠? 거기 그 프린트물 보세요. 금기법상 사용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용 종속관계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노조법상 사용자가 되기 위해서도 사용 종속관계가 필요한가에 대한 견해 대립입니다. 근데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은 듣고 오늘은 이해만 하세요. 이 노조법상 사용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단체 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 라는 사용자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상대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단체 교섭 당사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단체 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 부당 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가 있는데 여기 지금 이 박스 사용 종속관계 여부와 관련해서 그 위에 나와 있는 박스에서 나와 있는 노조법상 사용자는 단체 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체 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그래서 단체 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가 되기 위해서 사용 종속관계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그 밑에 세 번째 꼭지 보세요. 판례.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에 관해서 판례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 종속 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 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거기 그 표현 있죠?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 이게 사용종속관계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단체개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용종속관계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단체개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용종속관계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다. 근데 거기 밑에 필요 밑에 실질적 지배력설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학설에서는 사용종속관계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면 단체개섭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로 인정을 하자 이겁니다. 이 학설에 따르면은 그만큼 노동 3건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가 될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판례가 중요하죠. 판례는 노조법상 사용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용 종속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꼭지 보세요.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등에 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했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이게 이 판례가 이겁니다.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 이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용 종속관계까지 필요 없고 그냥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단체개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용 종속관계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고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죠. 이게. 여기까지 해서 이제 총설, 노조법 총론을 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321페이지 노동조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은 단결권과 관련이 있는 거죠. 단결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조합을 만드는 게 첫 번째 단계잖아요. 노조를 만들어서 단체 교섭을 하고 뭐 그 합의가 되면은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거고 합의가 안 되면은 뭐 쟁행을 하는 거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노조법에서 그 노동조합, 그 노동 3권 행사의 첫 번째 단계가 노동조합과 관련된 내용이고 이 노동조합과 관련된 내용, 이 노동조합 쪽에서 시험이 가장 많이 나오죠. 1차 시험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의의에서 관련 규정 2조 4호에 노동조합의 정의가 있죠. 노동조합이라 하면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 이게 우리 금기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정의입니다. 노동조합의 정의. 그래서 노동조합의 성격,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 어용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어용단체가 아니라는 거고요.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 개선을 위한 단체여야 된다. 노동조합의 목적은 근로조건 유지 개선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제나 친목을 목적으로만 노동조합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공제나 친목, 정치적인 목적만 가지고 노동조합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건 노조가 아니에요. 이렇게. 노동조합은 상설적 단체이다. 뭐 일시적 쟁의단이 아니라는 거죠. 일시적 쟁의단이 아니다. 노동조합의 기능, 공제적 기능. 조합원 상호 간의 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기능이죠. 근데 이건 이제 요즘에는 사회보장제도가 이제 발달이 돼서 과거보다는
중요성이 많이 떨어졌죠. 공제적 기능은. 과거보다는 중요성이 많이 떨어졌고 지금은 경제적 기능이 가장 중요하죠. 근로조건 유지 개선,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도움. 이게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정치적 기능. 당연히 정치적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정치만 목적으로 하는 건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정치적 기능도 있어요. 뭐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근로기준법을 개정해달라 이런 거 요구할 수 있죠. 그리고 뭐 특정 정당을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한노총이나 민노총 뭐 어느 정당 지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노조법에는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없어요.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다음에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입니다.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 먼저 첫 번째가 결합 방식에 의한 분류인데 이건 구성원이 누구인가에 의한 분류입니다. 구성원이 누구인가. 그래서 먼저 단위노조는 근로자 개인이 구성원이에요. 이건. 단위조합이란 개개 근로자가 직접 구성원이 되어 참여하는 조직 형태. 보통 기업 단위노조 있잖아요. 기업별 단위노조. 산별 단위노조도 있죠. 산별 단위노조. 이 단위노조는 근로자 개인이 구성원입니다. 근로자들이 노조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근로자들이 노조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기업 단위 노조뿐만 있는 게 아니고 산별 단위 노조도 있어요. 산별 단위 노조 같은 건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일단 이해를 하세요.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금속노조라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금속노조가 있는데 이 금속노조는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었어요. 그게 기업별 노조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라는데 근로자들이 다 개별적으로 가입을 한 거죠. 근데 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도 기업별 단위노조지만 지금은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금속노조라는 산별 단위노조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별 단위노조든 산별 단위노조든 근로자 개인이 구성원이라는 거죠. 근로자 개인이. 연합체 조직. 이건 단위 노조가 구성원입니다. 조금 전에 금속노조는 근로자 개인이 가입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금속노조가 아니고 금속노련이라는 게 있어요. 금속노련. 금속노련은 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인데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여기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합체 조직은 단위 노조가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기업별 단위 노조가. 산별 단위 노조가 구성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보시면 중간에 우리 노조법상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별연합단체와 지금 말씀드렸죠. 금속노련같이 산별연합단체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고 산별연합단체 또는 전국 규모의 산별 단위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총연합단체 같은 경우에는 민노총, 한노총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민노총, 한노총. 그래서 가장 단위 노조는 근로자 개인이 구성원이고 연합체 노조는 단위 노조가 구성원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구성원 자격에 따른 분류. 먼저 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특정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직종에 구별 없이 조직하는 노동조합. 보통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가장 지배적인 노동조합이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와 같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이게 이제 기업별 노동조합이죠. 그래서 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현대자동차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가입 못하는 거죠. 그 장점은 특정 기업에 사용되는 근로자가 구성원이므로 근로조건을 통일적 종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른 기업 사람은 고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만 고려를 하면 되니까. 그리고 항상 같이 보는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노동조합 결성이 용이하고 참여의식이 강하다. 우리 회사 노동조합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항상 세 번째, 사용자와 관계가 긴밀하고 노사 의사소통이 긴밀하다. 그리고 기업별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다. 다른 기업 고려 안 한다는 얘기죠. 다른 근로자 고려 안 한다는 얘기죠. 이런 게 이제 기업별 노동조합의 장점이고요. 단점은 사용자하고 너무 가까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용노조가 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기업 내부에 각 직종 간 반목 대립이 있다. 한 회사에는 영업직도 있고 생산직도 있고 관리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업직하고 생산직하고 관리직하고 서로 싸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 회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건 우리 때문인데 왜 뭐 임금을 똑같이 올려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그 기업 내부의 각 직종 간 반복 대립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개별 기업을 존속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대한 지배력은 거의 없음. 그렇죠. 뭐 기업별 노동조합은 이제 규모가 작으니까 노동시장 지배 기능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직종별 노동조합입니다. 이건 기업이나 산업을 초월해서 같은 직종에 다니는 사람들이 만든 노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럽에서 가장 먼저 발달한 노동조합의 형태예요. 직종별 노동조합이.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은 유럽에서 숙련 근로자들의 조직적 독점체로서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뭐 장점은 같은 직종으로 결합되므로 단결력이 강대하고 어용화가 적다. 그렇죠. 이 기업 단위가 아니고 같은 직종 근로자들만,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만 가입할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단결력이 셀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직종만 고려하면 되니까 단체 교섭상 내용이 명확하죠.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확한 제한은 가능하다. 그리고 이건 기업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자들도 가입할 수가 있겠죠. 직종별. 다음에 세 번째, 산별노동조합. 동종산업의 근로와 종사하는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직종과 기업을 초월하여 횡적으로 결합한 단결체로서, 조금 전에 직종별은 숙련 근로자들의 조직적 독점 노동조합이었는데, 산별노동조합은 이건 대량의 미숙련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산별노동조합입니다. 산별노동조합. 그래서 이것도 장점 중에 세 번째가 있죠. 클로즈샵이나 유니온샵에 의해서 실업자들도 가입할 수 있다. 아까 클로즈샵이 뭐라고 그랬죠? 채용을 회사에 취업하려면 반드시 노조에 가입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노조는 이런 산별노조예요. 산별노조. 그러니까 산별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은 개별 회사에 취업을 못 한다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이런 클로즈샵이나 유니온샵에 의해서 실업자들도 당연히 가입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이런 장점, 단점들은 기업별 노동조합, 뭐 직종별 노동조합, 산별 노동조합의 의의를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뭐 지역별 노동조합하고 일반 노동조합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노동조합 설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 설립.